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 2023년 내년도 경제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도 참석하셨던데요. 내년 경기 침체 진입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다만 그것이 경착륙이냐 은착륙이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제 침체하면은 이게 진짜 한국의 얘기냐 미국 얘기냐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렸고, 그 미국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금리를 올리면서 정책 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 여건 전체가 좀 이제 긴축적으로 변하고, 그것이 항상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렇지만 현재보다는 그 시점이 질문 주신 대로 내년도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이제 직면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미국 현재의 그 경기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고용이나 아니면 물가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경기 상황은 좋지만 현재와 같이 미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내년 2월 2분기 아니면 하반기부터는 소비나 투자, 이 생산 쪽에서 좀 위축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 정도는 과거의 그 경기 침체 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좀 약화된 깊지 않은 침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경기 침체가 경제 충격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경제 정책, 통화 긴축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경기 침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좀 정책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통화 정책의 피보팅이다, 되돌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2%대 후반 성장을 하고 경기 침체하면 뭐 0%대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2%대 중반, 내년에 1% 중반. 그리고 전기 대비 성장률의 어떤 속도로 본다고 하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가 좀 둔화폭이 크고, 그 다음에는 좀 0.3, 0.4%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요. IMF는 내년도 세계 교역량이 뭐 약 7% 정도 줄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환경이 나쁘니까 수출 부분의 부진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집값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높은 금리 수준 이러한 것들이 소비를 제약하면서 성장 모멘텀은 약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연착륙하는 그런 경기 침체라면 뭐 다시 반등할 여지도 커지는데요. 사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요인이 앞서 말씀해 주신 금리 인상이란 통화 정책,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세계 경제 침체에 우리만 뭐 회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이 경제 충격이나 정책 변화들이 이제 일시적이거나 곧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경기 사이클과 아니면 2023년의 경기 전망을 할 때는 기존의 여러 가지 그 충격이나 부정적인 효과들이 가시지 않고 누적돼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뭐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상수로 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도 올해 부진해서 내년에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경기 반등을 기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정책 금리 면에서도 본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수준이 물가 상승률 수준이 현재 높은 수준에서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이 예상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2%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좀 부진이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게 보면서 전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변수들이 지금 어느덧 보니까 상수가 돼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 같은 것들이 이것이 변수로 바뀔 때까지는 뭐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지금 미 연준으로 돌아가 보면 11월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돼 있고 12월이나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 물가가 좌우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에 곧 있을 그 연준의 FOMC 그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75bp는 거의 시장이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는 것이 12월 달 정책회의에서 과연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빅 스텝으로서 50bp를 인상할 것이냐 이러한 전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75bp를 11월 달에 올리고 12월 달에 50bp를 올린다고 하면 좀 인상의 폭이 축소되니까 완화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기저적으로 봤을 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평균적인 금리 수준, 정책 금리 수준을 상회하는 그 수준에서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긴축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 5%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1분기까지도 연준은 계속 정책 금리를 올려서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4.75에서 5% 수준까지 최종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주 전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뉴욕이랑 워싱턴 DC에서 좀 여러 가지 투자자들도 만나고 IB도 만났는데 네. 일부에서는 연준의 그 최종 금리 그것이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 상황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좀 먼 내년도 중반의 일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이 오히려 연준으로 하여금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경기 긴축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 사항이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경기가 좋은 게 다운사이드 리스크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가 돼 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국내로 얘기를 좀 돌려보죠. 이게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금리를 따라 올리고 있는데 이런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당장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또 서민 경제에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가 잡다가 이거 서민 경제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겠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이 지난번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거시 경제 전반의 문제들, 예를 들면 지금 말씀 주신 뭐 가게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은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금융 부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 전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쓰는 당국자의 입장에서 또 아니면 매크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물가 상승 아니면 물가 불안이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는 예. 이러한 정책 금리를 인상을 함으로써 향후의 경기를 좀 안정시켜서 좀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의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베네핏과 코스트를 보면 좀 베네핏이 더 큰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거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또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렵지만은 전반적인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목적 하에서는 좀 불가피한 정책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국처럼 물가 참 중요한데 지금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이나 ECB나 뭐 유럽이나 뭐 그 세계 주요국 중에 미국보다 금리 높은 나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차만 갖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리 올려야 된다. 이 논리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금리차 이슈는 사실은 과거에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과 우리 금리차의 그 상관관계를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외 금리차가 외국인이나 아니면 외국 투자자들의 그 자본 유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알고는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 격차의 소위 말해서 원화의 어떤 변동성, 원화 약세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인 달러 원 환율의 척도의 하나인 달러 원 환율로 놓고 본다고 하면 원화 약세가 가져오는 뭐라 그럴까요? 실이 더 큰가요? 예, 그게 더 외국인 투자 자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 얘기는 될 수는 있지만 대내외 금리 차를 크게 벌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 안정을 위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조치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중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통해서 건전한 거시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면에 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장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달러를 쓰는 게 아니니까 환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인데 지금 이 강달러 상황은 뭐 세계적인 현상이고 뭐 엔화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절하가 됐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강달러라고 하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정책 당국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그 달러 원 환율의 그 상승의 속도와 폭은 사실 우리 그 주요 선진국 대비로 보면 그렇게 우리는 나라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절하의 속도가 뭐 유로화나 아니면 파운드화 아니면 다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약세가 그렇죠. 되어 있죠. 그렇지만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이냐, 기축통화국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다른 또 신흥시장국 통화랑 비교해 보면 또 절하폭이 큽니다. 근데 그런 또 신흥시장국들을 보면 또 원자재를 원유나 아니면 또 농산물을 수출하는 또 그런 나라들은 절하폭이 작을 수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환율의 측정 방법이 있는데 보면은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00원에서 1,350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 아닌가. 현재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탈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한 100원 정도는 오버슈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버슈팅한 부분은 제일 큰 것이 최근에 이제 우리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역 수지 적자의 또 원인이 되지만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나빠지면서 또 위안화가 또 약세를 보이면서 위안화가 약세면 또 원화가 약세가 되는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하고 정말 상당히 동조화 현상을 보이죠. 네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위안화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원화에 대한 투자가 더 용이하고요. 또 현금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원화가 좋기 때문에 중국이 나쁘다 그러면 원화가 더 오히려 더 약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락시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한국 특유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좀 원화의 변동성이 클 때, 환율 변동성이 클 때 적절한 개입도 필요한 거로 보이고요. 또 IMF도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신흥시장국 통화 중에서의 변동성이 클 경우에
주요국 통화 대비 아니면 펀더멘털 대비 변동성이 클 때는 적절한 시장 개입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개입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거시 건전성 규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과도하게 변동성을 보일 때는 이러한 정책들을 좀 조화롭게 쓰면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경제 분야 아니어도 물가와 환율과 금리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또한 아울러서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수출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연관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도 없고 뭐 식량 뭐 자급하는 나라도 아니니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운전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채권 시장이 자금 시장으로 얘기를 좀 돌려서요. 최근에 정부가 시장에 긴급하게 유동성을 50조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한은의 금리 인상, 긴축 기조하고는 엇박자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앞으로 이렇게 해서 뭐 자금 시장이 좀 안정된다면 좋은데 혹시 다른 영국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미스매치되고 재정 정책이 소위 말해서 수입 없이 재정 지출을 늘려가면서 재정 적자나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뭐 정책 실패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세계 경제를 이렇게 조망할 때 여러 가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말씀하셨잖아요.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지정학적 이슈 있고 통화 정책의 긴축 정도도 있고 뭐 공급망 차질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실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이 크레딧 이슈가 신용 사태가 전반적인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어떤 위축과 신용 경색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가 신용 전체 클래스로 이제 확산되는 전염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약 한 50조 플러스 알파의 여러 가지 대책들, 물론 더 이제 시간이 가면서 구체화되고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시작되는 부분에서의 불안이라든지 리스크들을 좀 완화시켜 주면 소위 말해서 시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금이 돌게끔만 해주면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위 말해서 영국의 그 아주 강한 긴축 기조와 통화 정책 긴축 기조 하에서 그리고 미국의 정책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강세 속에서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신용 리스크나 아니면 크레딧 리스크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또 한국 다른 신흥시장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그래서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경험을 보면은 제가 이제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 현장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많이 들었던 얘기가 크레딧 크런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번 신용이란 것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냥 1단계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막혀버리는 그게 맞습니다. 요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에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쪽 부분서부터 이제 점차 부실이 다른 그 뭐 상품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BCP 시장이 회사채 시장으로 가고 또 회사채 시장은 기본적으로 한은이나 아니면 은행채들이 과다 공급되면서 자금을 이제 많이 흡수하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부족하게 만든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또 문제가 더 커진 것이고요. 이것이 또 이제 국채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또 지금은 내국인들의 어떤 거래가 위주지만 이 와중에 외국인 거래가 포함된 부분이 다시 불거진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달러 강세와 고금리 하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항상 경험해왔던 그런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저 앞에 좀 다리도 위태위태해 보이고 운전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부 금융당국이 조금 약간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좀 수습됐으면 합니다. 자, KB국민은행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